엘니뇨가 끝이 나면은 이 동태평양에서 아시아 쪽으로 부는 바람의 이동 속도가 이게 이제 다시 빨라지게 됩니다. 네. 이 아메리카 대륙 연안을 중심으로 이 건조한 현상이 다시 나타나게 돼요. 겨울철에는 북반구 지역이 건조해지겠죠. 네. 그럼 건조해지면은 난방 수요가 일으켜지고 난방 수요는 천연가스나 석탄을 자극하게 됩니다. 원자재 순환 사이클이 시작돼요.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전력 가격을 자극하게 되고 왜 이걸 원료로 삼는 질소의 비료가 자극받고 질소의 비료는 다시 또 바로 농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곡물 가격은 다시 또 사료는 다시 또 축산물로 연결되는 이 원자재 소순환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이죠. 네. 즉 엘니뇨가 끝이 나면 이 사이클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 4분기 때 유난히 원자재가 회복이 조금 더 빨라지는 구간이 내년 4분기지 않겠는가라고 접근하는 것이겠고요. 원자재 지수에 대한 베팅은 여전히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 뷰는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 섹터가 그때부터는 각광받지 않겠는가. 네, 2024년 원자재 전망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분 모셔보죠.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최진영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024년 원자재 시장 전망 보고서 네, 중심으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망에 앞서서 최근에 현황, 트렌드는 좀 어떤지 먼저 좀 살펴봐 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유가단에서 수요에 대한 정책 부분, 특히나 저희가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중동단에서 네. 냉방 시즌이 종료됨에 따라서 이들의 잉여 물량이 결국 수출로 연결됐었던 부분들이 유가를 지금까지 계속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오펙 플러스가 더 감산을 해줄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조금 하단을 갖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지켜주려 하는 그림이 나오곤 있긴 한데 네. 사실 이 오펙 플러스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다음 주에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가 나올 텐데 네. 오펙 플러스 회의에 앞서서 앙골라가 돌연 회담에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여전히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이 같은 감산에 있어서도 계속 준수하다 보니 투자 활동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 기존의 채산성도 안 맞게 돼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미래의 생산 능력단에서도 훼손되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 일단 내부적으로 좀 결속력이 조금 약하다 보니 현재로서는 네. 이 같은 부분이 유가단에서도 더 튈 수 있었던 그림을 못 튀게 만드는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단에서 지금의 유가는 좀 횡보하는 그림이 계속 나타나주고 있고 이 상황에서 미국 쪽에서의 뭐 오늘 발표된 뭐 API 재고도 있겠지만은 재고가 또 한 번 증가하는 그림들이 나와줬는데 여전히 수요가 좀 선진국 단에서 정체된 그림, 중동 단에서 냉방 시즌 종료, 거기다 오펙 플러스의 결속력에 대한 의구심들이 지금의 시장을 갖다 점점 유가 단에서는 지금 지지부진하게 계속 지루하게 만들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나머지 원자재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까지 큰 뭐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나마 뭐 금이 굉장히 여전히 좀 매력적인 그림을 어제 또 한 번 나타나줬다라는 부분 이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사실 뭐 매일매일 오르고 내리고 반복은 합니다만 절대적인 수준은 좀 낮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저는 네. 유가단에서는 네. 지금 레벨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긴 합니다. 음. 그러니까 내년에 있어서 저희가 바라보는 방향성 단에서는 결국 원자재는 경기를 다소 후행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 하우스 뷰단에서 내년 경기를 갖다가 좀 더 스마일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하우스에서 일단 저희 쪽 경제단에서 내년에 스마일 방향으로 해서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완만한 회복. 그렇죠. 그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말즉슨 나머지 원자재들도 그러면은 그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앞서서 유가 분명 낮은 레벨이고 저는 지금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너무 저평가돼 있다 현재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로 보면은 여전히 우상향의 방향성이 저는 계속해서 뚜렷할 수 있다라 바라봅니다. 다만 여전히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일단 현재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오펙 플러스가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기존에 현재 있는 감산 기준이 내년 상반기까지 더 연장될 것이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 차원보다는 사우디의 자발적 감산이 그렇게 놓고 보면은 유가의 하단이 분명 더
견고해질 수 있고 내년에 있어서도 유가의 파단을 갖다가 막아줄 수 있는 존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는 미국에서 전략 비축률 재매입 기준을 갖다가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네. 배럴당 67에서 72불인 걸 79불로 상향했다. 이 말즉슨 내년 하단을 갖다 방어하겠다는 의미일 테고 왜? 에너지 기업들한테 제발 좀 투자해주고 증산해달라는 요구 조건으로 마진은 내가 보호해줄게 이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뭐 투자해줄지는 저는 아닌 거로 보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 대해서도 제재가 이제 앞으로 더 강화가 될 것입니다. 이미 하원에서는 미국에서 그게 통과가 됐고 어쨌든 전쟁이 터졌고 그 전쟁의 배후가 이란이 있다는 것을 미국이 인지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제재에 대한 가능성이 또 한번 언급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특히나 이제 엘니뇨 단에서 놓고 봤을 때 내년에 있어서 특히 4분기 때 유가 회복이 좀 더 빨라지지 않겠는가라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4분기에 회복될 것이다. 유가 쪽에서는. 뭐 하반기 때라 말씀드리지만은 4분기 때 유난히 더 그러지 않겠는가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최준희 연구위원님께서 내신 보고서 큰 제목이 쉬어가는 원자재 엘니뇨의 끝을 기다리며입니다. 엘니뇨 얘기는 워낙 좀 많이 이제 논리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엘니뇨의 끝? 결국에는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자재는 원자재 펀드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에너지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53%가 에너지에 이제 집중돼 있고 그 다음 가장 큰 게 결국에는 이제 곡물이죠. 곡물단이고 그다음에 산업금속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이들 자산의 특징적인 거는 이런 엘니뇨 상황에서 성과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1985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다 추려서 바라보면은 라니냐 때와 그리고 엘니뇨 때 원자재 개별 원자재들과 원자재 지수와 원자재 섹터들의 성과를 놓고 보면은 엘니뇨 때 성과가 소프트 자산, 대표적으로 커피, 원당, 코코아 같은 이런 애들은 성과가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계속 소프트가 좋다라고 올해 내내 콜을 갖다 했었었고요. 물론 작년 말부터 언급을 했긴 했지만 네. 근데 중요한 점은 이런 라니냐 때는 오히려 에너지나 곡물이나 산업금속이 상대적 성과가 더 좋은데 지금은 엘니뇨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죠. 그래서 원자재 지수도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고요. 근데 어째서 이거에 있어서 이 끝을 기다리면 말씀드리냐면은 이 엘니뇨가 끝났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에 저는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엘니뇨 때는 성과가 부진한 애들이 엘니뇨가 끝이 난다면 지금 CPC IRI에서는 내년도 전망치에 있어서 내년 하반기 때 엘니뇨가 끝날 것이라고 전망치를 갖다 계속 내놓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네. 매월마다 발표되는 서베이 보면은 해수면 온도 전망치도 계속해서 엘니뇨의 끝을 갖다 내년 하반기 때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엘니뇨가 끝이 나면은 이제 그러니까 좀 너무 어렵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네. 단순하게 놓고 보자면은 엘니뇨가 끝이 나면은 이 동태평양에서 아시아 쪽으로 부는 바람의 이동 속도가 엘니뇨 때는 둔화됐는데 이게 이제 다시 빨라지게 됩니다. 네. 이게 빨라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 아메리카 대륙 연안을 중심으로 이 건조한 현상이 다시 나타나게 돼요. 그럼 이 건조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겨울철에는 북반구 지역이 건조해지겠죠. 네. 그럼 건조해지면은 난방 수요가 일으켜지고 난방 수요는 천연가스나 석탄을 자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원자재 순환 사이클이 시작돼요.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전력 가격을 자극하게 되고 왜 전력원이니까요. 전력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산업금속이 전력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특히 알루미늄이요. 이런 애들이 자극을 받게 되고 다시 또 석탄과 천연가스가 반등을 하게 되면은 이걸 원료로 삼는 질소의 비료가 자극받고 질소의 비료는 다시 또 바로 농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러면은 곡물 가격은 다시 또 사료는 다시 또 축산물로 연결되는 이 원자재 소순환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이죠. 네. 즉 엘니뇨가 끝이 나면 이 사이클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 4분기 때 유난히 원자재가 회복이 조금 더 빨라지는 구간이 내년 4분기지 않겠는가라고 접근하는 것이겠고요. 유가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가단에서도 엘니뇨가 끝이 나면은 엘니뇨 때는 미국의 주요 원유 생산 시설 집중된 휴스턴 지역에 허리케인이 잘 안 오게 되는데 네.
근데 엘니뇨가 끝이 나게 되면은 워커 순환이 다시 강화됨에 따라서 허리케인이 이동 경로가 휴스턴까지 다시 또 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들의 공급 차질이 다시 또 재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엘니뇨의 종류에 포커스를 계속 두고 있습니다. 원자재는 물론 경기에도 예민하지만은 기상이변에도 예민한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이 같은 기상이변에 포커스를 더 둬야 될 것 같고, 엘니뇨가 끝이 나면 이 같은 소순환 사이클이 재개 가능성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연구위원님의 전제 조건은 그러면 엘니뇨의 끝인데 그 끝이 난다? 특히나 내년도 후반부 4분기 쪽에서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기후 쪽에서 나오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일단은 IRA에서 발표된 이 해수면 온도 전망치가 그 근거겠고요. 그러니까 이 해수면 온도 전망치를 갖다 보면은 동태평양 연안이나 지금 중앙태평양 연안 쪽 같은 경우에는 평년 대비했었을 때 해수면 온도 현재 1.6도씨예요. 네. 높아요, 더. 네. 근데 이제 엘니뇨는 평년 대비 플러스 0.5도씩 상회할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5개월 연속 연장되면은 엘니뇨 영향권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엘니뇨의 효과가 원자재가 그 이후부터 발현되거든요. 근데 이 해수면 온도 서베이가 지금 이제 수십 개 기관에서 서베이한 걸 종합적으로 평균적으로 낸 서베이를 IRA에서 이제 수집을 해요. 네. 거기서 전망치를 발표를 하죠. 네. 매월마다. 그래서 그 서베이를 우리가 놓고 보면은 평균적으로 내년 6월에서 8월 달에는 해수면 온도 전망치가 평년 대비 0도씨로 낮아지게 돼요. 그 말즉슨 플러스 0.5도씨를 하회할 정도로 0도씨대로 가게 되면은 엘니뇨의 우리는 끝을 놓고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일부 서베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도씨도 바라보는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0.5도씨를 하회한다는 거는 라니냐가 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라니냐가 오게 되면 사실 임팩트는 더 강해지죠. 근데 어쨌든 뭐 라니냐까지는 모르겠더라도 중요한 점은 엘니뇨의 끝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의 포커스가 이 같은 서베이의 근반으로 두고 있고, 작년에도 저희는 이걸 기준으로 올해 곡물이 안 좋을 거라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왜냐? 작년에도 계속 천연가스나 석탄도 마찬가지로 같이 안 좋을 거라 봤던 이유가 해수면 온도가 이제는 라니냐의 끝을 얘기하고 있고 엘니뇨가 시작된다라고 계속 접근을 갖다 하고 있다. 이걸 기반으로 저희는 원자재 단에서 곡물이랑 천연가스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아질 것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 전망치가 점점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구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 계속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수면 온도 서베이에 기반해서 맞습니다. 네, 보시는 거군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원자재 투자 쪽에서 모르겠는데 인플레이션은 더 자극될 우려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네. 그게 정말 강력하게 자극을 갖다 받으려면은 저는 이제 그 전제 조건은 라니냐가 와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엘니뇨가 끝이 나면은 원자재 소순환 사이클이 재개되기 때문에 회복은 할 수 있어도 이게 본격적인 추세적 상승이 나타나려면은 우리가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이어졌던 라니냐가 다시 와줘야 되거든요. 또는 과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있었던 라니냐. 이 정도의 임팩트가 아니고서는 물가를 갖다가 엄청 괴롭히는 정도의 원자재 사이클이 오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겠는가. 다만 중요한 점은 이제 라니냐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중립만으로도 원자재는 우리가 회복 정도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내년 특히나 4분기 때라고 네. 접근을 할 수 있겠고요. 좋습니다. 기후 쪽도 다른 얘기지만 공부를 엄청 하시겠어요, 연구위원님? 기후요? 네. 공부 더 많이 해야죠. 공부를 더 많이 하실 거라고요? 네. 아유, 지금도 뭐 엄청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유가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사실 이게 지금 전쟁이 세계에서 지금 양쪽에서 두 군데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걱정이 사실 많았었는데 생각보다는 하방 쪽으로 안정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어서 하지만 계속해서 리스크는 좀 안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수요 쪽도 사실 내년에 경기 단에서 좀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내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같은 전쟁이 많아지고 수요도 사실 위축된 때 네. 저희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으로 놓고 봤을 때 원자재 투자에 있어서는 네. 좀 더 이런 원자재 지수에 대한 베팅은 여전히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전 직장에 있을 때도 2023년은 원자재 지수에 대한 베팅은 여전히 아닌 것 같다. 지금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 뷰는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서도 원자재 지수에 대한 베팅은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렇기 때문에 선별 작업, 즉 섹터별 원자재 내에서 섹터별 차별은 더 중요한 때가 바로 내년도 마찬가지라 보는데 이같이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도 많고 고민돼야 될 부분도 많은 때에 어떤 선별 작업?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 저는 여전히 금과 여전히 소프트가 매력적이라고 봐요. 금과 소프트라고 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커피나 원당 코코아 같은 애들이겠죠. 근데 특히나 저는 원당 코코아보다는 내년 상반기 때는 오히려 커피가 더 매력적이라고 지지난달부터 계속 사실 올해 내내 그냥 커피도 좋고 원당도 좋고 코코아도 좋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근데 내년 상반기에는 유난히 커피가 좀 더 매력적이라 접근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금단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안전자산단에서 수요 이런 부분을 포커스를 두고 있겠고 내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 섹터가 그때부터는 각광받지 않겠는가라고 좀 더 우리가 좀 비중의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놓고 보자면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갖다 나눴을 때 섹터별 차별화 이렇게 좀 접근하고 있는데요. 정리해 보면 내년 전반적으로 금은 괜찮다고 그럼 예, 여전히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에요. 네. 결국 첫 번째는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놓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시장에 잔존해 있어요. 뭐 블룸버그에서 이번에 나온 걸 뉴스도 보니까 뉴스 기사에서 소프트 랜딩 언급이 가장 많은 때에 그 이후엔 늘상 리세션이 왔다 이렇게 그런 것도 차트가 나왔던데 어쨌든 우리가 근데 불편한 사실은 맞죠. 그러니까 고금리가 이렇게 지속이 됐었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갖다 계속 안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역사가 늘 말해줬었으니까 그동안. 그러면은 금리가 최장 기간 고금리가 유지됐었던 거에 가까운 때 13개월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길어봤자 13개월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경기 침체 그 위에 늘상 침체가 온 게 아닌가 막 이렇게도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럴 때는 결국 리스크 해치 다운에서는 금이 또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은 마진콜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 역시도 빠졌지만은 코로나 때 그렇고 그러면 늘상 주식보다도 먼저 회복된 것도 있고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덜 빠진 것도 역시나 금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산 내에서 해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은 원자재 안에서는 결국 금이 저는 내년 내내 계속 좀 유효한 내년 하반기 때는 특히나 금보다는 금광기업이 또 특히나 또 더 매력적일 수 있는 이렇게로 좀 초점을 갖다가 두고 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도 금은 상당히 좀 올라온 좋았어요. 측면이 나쁘지 있는데. 않았었어요. 네. 물론 이제 박스권에 계속 갇혀 네네. 있었지만 저희는 내년 하반기 때는 이 박스권이 다시 또 열릴 수 있다라 계속 접근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내년 하반기에는 또 원유 쪽 말씀을 해주신 거 맞고요. 그리고 소프트 쪽 커피, 원당, 코코아 특히나 커피를 또 좋게 본다. 이것도 이유 짧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커피가 매력적인 이유는 네. 물론 제가 지금 올해 내내 계속 말씀드린 부분과 일맥상통하지만은 결국 그건 것 같아요. 그동안 커피가 제대로 사실 못 올랐어요. 이 전체적인 소프트 안에선. 그러니까 보통 소프트 자산들은 엘니뇨 상황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동태평양 연안에서 아시아로 불어가는 무역풍의 이동 속도가 엘니뇨 된 둔화돼 버리고 그 둔화된 것 때문에 아시아 지역은 평년보다 건조해지게 되고 가뭄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인도, 원당의 2대 단지인 인도나 또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코트디부아르라든가 가나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엘니뇨 때문에 가뭄이 오게 돼요. 이들은 글로벌 코코아 같은 경우에 공급에서 거의 70%를 차지하죠. 60에서 70.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당과 코코아가 사상 최고치로 달려가려고 계속 불같은 기세로 날아가고 있죠. 근데 유난히 커피가 이상이 안 날아가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커피의 공급 차질이 발생했어요. 베트남은 글로벌 2대 커피 산지고 로부스타 최대 산지입니다. 근데 이들이 커피의 공급 차질이 발생해서 영국에 상장되어 있는 로부스타 커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 MTS나 네네. 이런 걸 통해서 보는 커피는 네. 미국 상장의 아라비카 커피는 이상이 안 올랐어요. 왜 안 올랐냐면은 글로벌 최대 아라비카 커피 산지인 브라질이 네. 브라질의 동남부 지역 대서양에 인접한 네. 이 지역이 아직은 가뭄이 안 왔기 때문이죠. 이 지역은 엘니뇨발 가뭄이 언제부터 노출되느냐? 지금부터예요. 지금 이제 파종에 들어갔거든요, 커피. 그러면은
그동안 아라비카 커피가 이제 안 올랐었던 이유는 지금 생산됐었던 물량은 올해 내내 작년 말에 파종됐던 것이고, 근데 엘니뇨발 가뭄은 지금부터이고 지금 파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수확되는 내년 5월부터가 그걸 앞두고 공급 가이던스는 계속 하향 조정될 것이고, 이제부터 아라비카 커피가 상방함에게 노출될 시점이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커피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겠군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좀 자세하고 방대한 내용의 보고서를 내셔서 쉬어가는 원자재 엘니뇨의 끝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의 위원님의 또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최진영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